하는 소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 2차 질의 과정에서 제가 걱정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태는 이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사태, 그 주범이나 같이 한 공범들 외에도 그걸 옹호하는 세력들 때문에 지금 뭔가 대단히 혼미에 빠졌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반복해서 드렸는데요. 정말 그 본질을 벗어난 그 핑계들, 옹색한 핑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그 총리 탄핵안을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후보자님, 그 혹시 권한대행이 어디 정부 기구표나 조직표에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거기에. 그러니까요. 권한대행이라는 건 없고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행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는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하려면 국무위원 탄핵 숫자에 맞추면 되는 건데 그 입법처에서도 그 얘기를 냈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U2 정도 되나요? 국힘에서만 그걸 또 대통령에 준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 같습니다. 물론 갈리지 않아요. 아주 극히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러지. 근데 적어도 우리 후보자님은 100명 중에 1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100명 중에 99명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옹색한 핑계를 갖다 대면서 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건 나중에라도 그 대법관이 되신 후에라도 만약에 이 일을 뭔가 심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부분도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일단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대행 가지고 자꾸 탄핵이 몇 명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정말 입을 꼭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그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수수색 그 영장 발부율이 최종 발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통상 8, 90% 넘는 것으로. 아니, 8, 90% 정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청구한 수의 발부율, 그러니까 일부 기각은 일부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9.1%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에 34만 7,623건 청구해서 3,088건만 기각을 했고 2023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45만 7,160건 청구해서 4,974건이 기각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완전 무소불위의, 그러니까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헌칼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많은 문제성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됩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면 휴대폰에는 거의 모든 그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휴대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포렌식을 해서 전자정보로 다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단순히 그 범죄나 이것에 관련된 어떤 거기 그 증거를 캔다기보다도 완전히 개인의 인격을 담보로 잡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적어도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물품에서 제외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대면 심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전 단계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적어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일단 개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저는 영장 재판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그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집행 단계도 지금 많은 대부분 판결과 학심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의 엄격성, 절차의 엄중함,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판결들이 나와서 수사기관의 그런 자의적인 집행을 통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우려하시는데 그 점에 대한 부분도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어떤 개선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대법관이 되시면 정말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99% 영장 발부라는 건 그런 제도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뭐대로 영장 발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0.1%, 0몇 %의 그 기각률만 보인다면 그게 기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곧바로 법원에서 손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비교적 이제 그 우리 후보자님의 그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쪽에 우호적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판결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이 있습니까? 네, 철학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그다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법정에서만은 우리 법원에서만은 절차에서는 최소한 우리 법원이나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어떠한 조력을 못 받든지 아니면 다른 지위에 있지 못해서 권리 주장을 못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면이 없도록 법원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러한 판결들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그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하면 네. 되게 어린이, 그러니까 청소년 포함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우리 후보자의 그 촉법 소년의 그 연령 문제도 많은 사실은 이제 다수의 우리 국회에서 다수의 의견은 그걸 한 살 정도 하향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촉법 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찬반 어떤 견해가 여러 가지 부딪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촉법 소년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 같은 방식으로 지난 우리가 엊그제 2024년 12월 23일부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1000만이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근데 65세 이상 노인은 그 촉법 소년들과 유사하게 아주 그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75세, 80세 된 분들의 운전하다 보면 이제 몸이 따르지 않아서 그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촉법 소년과 같은 취지로 촉법 노인 이런 개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분들이 좀 꺼려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우리 여러 가지 승념 후견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보완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이런 점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위험 노출 이런 부분에는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법원이나 이쪽에서는 뭔가 그 심의를 할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우리 그 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그 자기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일들
고의적이 아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법원의 뭔가 그 현실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겠다.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새겨서 우리 법원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